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다음 주 용산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외 조직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실무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의 성격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4.19 혁명 64주년을 맞은 오늘 여야는 4.19 혁명의 헌법 정신과 민주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시동을 걸면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생 살리기냐, 포퓰리즘이냐,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전화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하고 다음 주 국정 논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영수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약 5분간 전화통화를 가졌으며 민주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축하하고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마음의 뜻을 내줘서 감사하다며 저희가 대통령이 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제안을 이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영수회담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자주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부 재정비를 위해 조정식 사무총장을 포함한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임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보람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모시고 총선 승리에 일조했다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사무총장직을 사임합니다. 먼저 지난 20개월 동안 총장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표님과 최고위원 지도부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는 민주주의 혁명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4.19 혁명 6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4.19 혁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힘이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을 만나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해 다음 주 당선자 총회에서 한 번 더 당내 입장을 듣겠다고 전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전합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 등 100여 명을 만나 당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원내의 숫자가 적을수록 원외와도 더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야 하고 또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뿌리고 힘의 원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외 조직위원장들도 회의를 정례화해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의 의원은 30, 40대 낙선자들이 국민의힘을 떠나지 않고 차기 총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청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윤재욱 권한대행은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가 꾸려질 것으로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는 혁신형 비대위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며 오는 22일 한 번 더 열리는 당선자 총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지도부 구성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답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같으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장정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볼까요? 대통령은 고심 중. 네, 이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 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 참모진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네. 이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인사들이 이번 주에 등장했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의 이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 바로 이 인선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수습과 쇄신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앞으로 이 거대 야당과의 협치도 뒷받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많은 인물들이 이번 주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이 야권 인사 기용설에서부터 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여권 인사들이 연일 인선 물망에 오르내렸고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런 뉴스도 쏟아졌지만 인선에 있어 신속보다는 신중한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네, 특히 총리는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총리 임명에는 국회 인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거대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이 총리의 자질로 정무적 감각은 물론 야권과 협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새 총리는 국정 쇄신 이미지를 가지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가 수용 가능한 인사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 이번 총리 인선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 여론 등으로 이 후보자 낙마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정 쇄신 동력이 크게 꺾일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각계의 의견을 듣고 많은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총리보다 비서실장 인선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들려오는데요. 이 앞선 리포트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일단 오늘 전격 이뤄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전화 통화에서 드디어 회동 시기를 다룬 만큼 대통령의 인선 결단에 야당과의 협치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이 쇄신과 민심 수습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대통령의 장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30분쯤에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만나자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주 보고 밥도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이제 그렇습니다. 또 훈훈하게 화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의 마지막 과제 정치 개혁.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마무리를 목전에 둔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일 입법에 이 총력을 기울이자고 여야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네. 김 의장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해가며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할 입법 과제로 이 정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네, 김진표 의장이 20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서 이제 느꼈던 정치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이 법안에 이제 담았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김 의장이 정치개혁 방안으로 이 지목한 것 중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도 한참 문제가 됐던 이 선거구 획정안입니다. 현직 국회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이 선거구 획정안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역시나 늦장 처리되면서 정당 공천이 함께 지연됐고 이에 따른 선거 업무도 늦어지면서 유권자들은 후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시간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총선을 겨우 4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 처리됐는데 이 협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여야 거대 정당이 이 각자의 유리한 텃밭 의석은 지켜내고 비례대표를 한석 줄인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 의장은 바로 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 절차와 시기를 구체화해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법안을 통해서라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두 번째로 꼽은 정치개혁은 어떤 건가요? 네, 김진표 의장이 기자회견이나 모두 발언 같은 의장으로서 공식 발언을 할 때마다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자며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 왔는데요. 이 개헌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헌 절차법을 제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헌 절차법이 마련돼야 개헌이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예 법안으로 국회의 헌법특별위원회를 이 상설특위로 설치하자는 겁니다. 또 개헌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제정안에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이 헌법 개정 국민 참여 회의를 구성해서 개헌 방향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김 의장의 구상대로 개헌 절차법이 제정된다면 개헌이 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 김 의장의 정치개혁 방안 어떤 걸까요? 네, 이번 21대 국회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이 법사위에서 유독 여야 충돌이 많았었습니다. 또 아예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되는 법사위 패싱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체계작구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김 의장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기능 분리를 제안했는데요. 아예 법안의 이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겁니다. 2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이 정치 개혁에 방점을 찍은 김진표 의장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서 우리 정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큰 의미를 담았는데요.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5월 국회에서 어떻게 심사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쟁탈전. 네, 이 김진표 의장이 법사위 기능 분리를 이 법안으로 내놨을 만큼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깊은데요. 22대 국회가 문도 열기 전에 벌써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 곧 그 입법 주도권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도 번번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이 제동이 걸려서 특검법 등에서 입법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도 놓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느냐 마느냐로 이 여야 갈등이 극심했고 운영위 파행으로 이어졌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을 독재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가져오겠다고 하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현재는 모두 국민의힘 몫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존 관례상으로는 17대 국회부터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의회 균형을 맞춰오도록 했고요. 국회 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오던 자리였는데요. 일단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사위원장 배분 관례가 깨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대 국회 시작 원구성 협상에서도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고 결국 당시 슈퍼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논란 끝에 21대 후반기 국회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민주당은 주요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원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다음 달 3일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도 6월 초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뽑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일각에서는 원내대표는 이보다 더 빠르게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조만간 여야 원구성 협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어떻게 배분할지 힘겨루기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대안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착수합니다. 공론화위가 이번 주말 마지막 수기 토론회를 열고 개혁안을 최종 정리하는 건데요.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4차례의 권역별 수기 토론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첫 발을 뗀 토론회에선 연금개혁 필요성과 소득 대체율 등 모수개혁에 대해 열띤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토론회는 이어집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일요일엔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500인의 토론은 KBS를 통해 생중계되며 아직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문제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만큼 마지막 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모든 수기와 토의를 마치면 공론화위는 대표단의 최종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결과를 종합 발표할 방침입니다. 최종 결과는 연금개혁 특위에 보고될 예정으로 4월 안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공론화위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특위는 토론과 시민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이 캐나다 상원의장과 만나 양국 간 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캐나다와 한국의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협력도 강화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캐나다 상하원의장의 공동 초청을 받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타와에서 가네 상원의장을 만났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 파병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60년간 한국과 캐나다가 굳건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혈맹의 의정으로 시작을 해서 지난 6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고 특히 지난 2년 동안 두 나라 정상이 서로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그런 동맹 관계로 발전해 온 것을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지난해 양국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캐나다 한국의 의원 친선협회가 공식적인 외교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작년 5월 양국 정상회담 때 청년 교류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이걸 계기로 이 워킹 홀리데이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캐나다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한국 엔지니어의 참여 활성화와 잠수함 도입 사업 등의 한국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가네 상원의장은 관광객과 유학생 등 인적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환경과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캐나다 오타와 동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동포들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험지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모임인 천목회가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율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전당대회 규칙의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천목회의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보수의 아젠다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의 비전이 없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임금 체불이 올해도 40%를 늘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임금 체불 근절 방안으로 제시한 사업자의 구속 수사 강화와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등이 핵심 없는 뒷북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금 체불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악덕 체불 사업자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6개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6개 야당이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최상병 특검이 좌우,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고 이준석 대표도 22대 국회로 넘겨선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재창당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해 자강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현 비대위원장은 새미래의 총선 참패는 지도부 잘못이라며 패배 원인을 속속들이 점검해 남김없이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 공학에만 매달리다 신선함을 잃었다며 새 정치를 내세웠지만 방법은 구태 정치였다고 자성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되살아난 양국관리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새로운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한 건데요.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과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회의 시작 22분 만에 양국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 5개 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일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데요.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득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의 부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재추진한 양국관리법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자 우회 카드를 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국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안이죠. 재표결 끝에 폐기가 됐지만 민주당이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다시 통과시킨 겁니다. 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쌀초과 생산이 3%에서 5%일 때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 의무 매입 기준을 정했던 기존 개정안과는 달리 양국수급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심의를 거쳐서 매입 여부를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게끔 규정한 기존의 법안보다 정부산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만큼 정부의 매입 의무를 완화한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가 없었다며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했는데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는 여당의 비판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후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어쨌든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고 민주당의 시간은 맞지만 민주당이 너무 지금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당이 총선 패배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양국관리법,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꼭 본회의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양곡법 개정안으로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5월 본회의 개최를 두고 협상 중이죠. 만약 민주당의 요구대로 5월 2일과 28일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28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직회부 법안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 내 재의결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총선을 마친 뒤 여야의 법안 처리 모습은 마치 21대 국회 후반 내내 정부와 충돌하던 정치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22대 국회에선 충돌보다는 협치에 가까운 정치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이신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 19일입니다. 총선 이후 9일이 지났는데 이 총선 이후 국면이 정말 거침없이 빠르게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사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일주일간 이슈를 빠르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정말 할 말은 참 많잖아요. 네.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을 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이슈에서 이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우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네, 이렇게 영상 듣고 오셨는데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가 13조 원이라고 하고 다른 경제위기 대응책을 합해서 도합 한 15조 정도 민주당이 정부에 이 정도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포퓰리즘 돈잔치다라는 반응이고 기재부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양측 입장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누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여심적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25만 원이라는 현금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왈가왈부를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코로나 시기에 이제 지급했었던 지원금의 효과가 완전히 어떠한 잘 된다, 경제를 살린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 코로나 지원금으로 정말로 내수가 완전히 살아났다 이런 증거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지급을 했겠지요.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지급이 됐을 때 과연 얼마나 그 회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문제는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또 중동에서의 위기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유가가 계속적으로 아마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랐을 때는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 당분간 좀 더 연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또 세수는 계속적으로 펑크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25만 원이라는 것이
것이 결국에는 지금 확실하지 않은 효과를 가지고서는 나누는 것보다는 이게 또 13조 원이라는 돈이 결국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빚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물가에 있어서의 그때그때 대응하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돌려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상목 부총리는 선별 지원을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게 이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경제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한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나라 국간을 제대로 지켰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4월 10일 이전에 국가 결산 주요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4월 10일은 총선이었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걸 뒤로 미뤘어요. 원래는 4월 첫째 주에 국무회의에 이게 안건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관행이었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세수 결손이 87조였습니다. 네. 이 부분 재정 건전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정부가 왜 이런 세수 결손이 나냐.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일단 나라 국간을 지키려고 했는데 시중 경제가 너무 얼어붙으니까 돈이 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거치질 않는 겁니다. 아예.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물가 전 대단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단에 네. 동의하는데요.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을 유동화를 얼마나 좀 꽉 쥐고 있는가. 코로나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한 15% 정도를 이 재원을 풀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일본 뭐 기계적으로 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경제 호황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다르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랑의 경제 상황은 많이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돈이 돌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가 상승 이게 아마 현금으로 살포가 된다면 더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텐데 지금 지역 화폐의 형식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나 일정 한정된 공간에서 이걸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 국민이 아니라 그러면 일부 계층 이렇게 한정하는 부분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지만 아예 안 된다라고 닫고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국제 유가가 상당히 올랐고 또 지난 16일에는 그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정말 이 급 처방이 필요한 시기가 맞다라는데 그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 지원금을 가지고서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여야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자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당시 코로나 때도 다 똑같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뭐 상속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무래도 서민들 입장에서 닿을 수 있는 것은 저는 부가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부가세가 합니다.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네.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산층 이상이 돼야 이제 상속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서민들은 부가세가 이제 조금 낮아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 같은 것을 살 때 바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급하는 금액에 있어서의 줄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네. 현금성의 이제 지원을 받고서 그것을 가지고 소비하느냐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조금 아까 속보로 떴는데 이제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에 이제 만나기로 했다라고 지금 속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테이블 위에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 정확치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는 대통령도 그리고 민주당도 민생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했습니다. 한 4, 5분 정도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다음 주 영수회담이 성사가 되면 이런 물가 그리고 민생에 관련한 좀 이야기가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총선에서 여당이 민생 대책으로 내놨던 이 부가세 인하나 아니면 또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쏟아냈었던 그 각종 감세 공약 또 그리고 개발 사업에 쓸 많은 돈들을 민생 회복으로 돌리자 이런 게 그렇게 과한 것이냐 이런 주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오가겠죠. 전 당연하지만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옳고 국민의힘은 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열어놓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법인세 인하 단행을 했는데 낙수 효과를 사실상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정도의 이 경제적인 낙수 효과는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진단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 하면서 계속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어요. 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요. 5천만 원 이하로 벌게 되면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투자로요. 면세입니다.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조차 폐지를 하겠다는 건 여러 전문가들이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런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대통령이 육성으로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열어놓고 검토를 하되 하나하나 좀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팩트는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소득이 나중에 나왔을 때 뭐 거기에 있어서의 세금을 매긴다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주식 자체를 우리가 사고 팔 때 그 당시에 바로 세금을 한번 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금융투자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여기에 있어서의 어떠한 뭐 양도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샀을 때와 팔았을 때 그 금액 차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세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반박한다면 네, 해주시죠. 거래세 개념이어서요. 이거는 과세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차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물가인데다가 여당 입장에선 범야권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반대만은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윤재욱 대표는 정부에 검토를 부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요. 자, 민주당 역시 전 국민이 아닌 또 취약계층만 지급으로 또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그런 상태인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또 했습니다. 민생지원금도 영수회담 테이블에 당연히 올라가겠죠. 어떤 얘기를 좀 나누게 될까요? 대통령께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그 국무회의 모수발언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야당 대표를 안 만날 수가 없는 국면입니다. 5년 이 국정 운영하셔야 되는 기간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유례가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야당 대표를 그것도 제1당 대표를 만난다는 거는 당연히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만나서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지금 재판 뭐 리스크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만나지 못할 하나의 허들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사법의 영역인 건데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서로 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민생 그리고 뭐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뒤로 한 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취약계층 위주로 그렇다면 지급하는 걸 우선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좀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남을 통해 진일보한 정책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속도감 있게 움직이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 추격 이 15조 원 이걸 얼마나 또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아마 영수회담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 참모진들이 사표를 제출을 한 상황이고 내각에서는 지금 총리만 사표를 제출을 한 상황이지만 사실은 일부 부처의 장관들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영수회담에 있어서 어떤 뭐 입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배석할 사람이 누가 올 수 있는가가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비서실장도 이미 사직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고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새로운 비대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저도 절차적인 부분에 조금 우려는 되고는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속보를 보면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오늘 통화를 했었고 그것도 사실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들끼리 통화를 해서 다음 주에 만나자라고만 하고서 언론에 보도를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시간을 잡아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보자 그리고 자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주 보자. 그렇다면 일단은 다음 주에는 저는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큰 틀에서의 어떤 협치라든지 22대 국회에서의 나아가야 할 방향, 민생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자 이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25만 원에 대해서 뭐 선별적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금액을 줄인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총선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이 드러났죠. 무엇보다 민생이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서민과 영세, 중소 상공인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안들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3%를 기록을 했습니다. 총선 참패 여파로 11%포인트가 뚝 떨어진 건데요. 이 돌파구는 인적 쇄신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이름들이 나왔고 또 야권 인사 기용설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어떤 카드가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아무래도 그 영수회담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뭐 나와 있는 정보가 이것뿐이니까요. 저희가 좀 추측을 하면서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박영선 전 카드를 이제 접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박영선 전 장관도 본인이 이제 케네디 스쿨에서 완료해야 되는 걸 조금 앞당겨서 귀국을 해서 뭔가 협치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려면 사실 야당 대표 먼저 만나는 게 도리다. 그게 또 선행돼야 된다는 취지를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카드를 검토하는 거는 야당과의 협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인사로서 보여주려고 지금 박영선 카드, 양정철 카드 다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권 인사들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저는 이야기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을 좀 생각해야 될 텐데 바로 직전 정부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날선 비판을 많이 했던 이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국무총리라까지 기용을 했을 때 과연 내부의 이 당원들 그리고 지지층들이 선뜻 수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박영선 전 장관까지는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또 왜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이 대선 국면에서 상당한 각을 세웠고 또 경제통이고 정책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의원으로 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역량 자체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지만 다만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은 뭐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에서 아직까지 좀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유효한 카드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이건 민주당에도 주는 신호고 국민들한테도 가닿는 신호일 수 있어서 상당히 고민해볼 법한 어떤 하나의 제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난항을 겪는 것 같은데 뭐 원희룡 전 장관도 고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이 부분은 또 청문회나 뭐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인사권자로서의 자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난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총선 국면에서 본인이 험지 출마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내각 총사퇴까지 불사하시는 그런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제안했던 조혜진 의원도 온화한 카드로 그리고 야당에서도 좀 대화가 가능한 그런 인사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또 국무총리의 김한길 위원장과 또 홍준표 실장 거론되고 있는데 본인이 좀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하지만 좀 열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비서실장의 장제원, 원희룡, 정진석, 이정현 전 의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총리가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비서실장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야당에서의 어떤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인 감각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쓴소리 해줄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조금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조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총리 인준인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총리로서 나아갈 수가 없는 법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뭐 김부겸 전 총리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자꾸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김한길 전 의원이라든지 지금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이죠. 그리고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며칠 전에 대통령과 저녁에 4시간 동안 만찬을 하면서 본인이 총리직에 있어서 김한길 위원장을 추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 뭐 본인에 대해서도 뭐 제안을 받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시고 대구에서 뭐 애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야당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조금은 오히려 본인이 다른 분을 추천하신 것이 잘한 선택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권을 생각하나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좀 나아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꼭 총리라든지 이런 자리가 아니어도 어떤 내각이나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자리에,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도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도 함께 해주면 굉장히 여당과 야당의 가교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총리 자리로서 뭐 자꾸 하마평이 오르고 있지만, 어떤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뭐 정무특임장관을 신설을 한다라는 지금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분이 나쁘게 들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영수회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지금 총선 이후로 9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인선이 되지 않았지만, 뭐 이번 주말에는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영수회담 이후로 조금 더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인물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이걸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총선에 국민들이 내린 정답은요,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정무. 그래서 그 보완을 하라는 취지의 인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을 제대로 이 비서실장들이 뭐 보좌했느냐. 처음에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이관섭 비서실장 전부 행정관료 출신이었죠. 뭐 그 나름의 역할에 충실하셨겠지만 정무 기능이 상당히 이제 용산에서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나왔던 부분이 있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국정 운영하셔야 되는지, 야당과는 어떤 관계 설정을 하시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있느냐는 국민의힘에서도 물음표를 던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카드로 뭐 김한길 위원장도 정치력이 상당히 많고 이제 민주당 인사였긴 하지만 이런 그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하마평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전부 공통점 하나는 정치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야당과 그리고 뭐 여당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한 당정관계 형성하고 민주당과도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대화가 되고 이 정치적인, 그리고 국회가 이 운영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그나마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최적임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총리의 또 뭐 이재호 위원장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좀 현명한 판단해 주시길, 그것도 늦지 않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선뜻 들어가려고 하는 인사들도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덕수 총리의 유임설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실 겁니다. 이 소통과 협치라는 건 우리 강전의 변호사님도 공감하시겠죠? 네, 이번에는 일단은 서운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50대 남성 해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한 이후에 여러 그 참모들이 있어서 대부분 서울대 50대 남성 이렇게 대표가 되는 대통령의 서울대 선후배,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 출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 같은 사람들을 쓰고 있다, 대통령이 너무 측근들만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결국에는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중간평가를 해주셨는데 다 바꿔야 한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신 것이라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김한길, 뭐 박영선 전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조금 더 진일보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야당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었던 양곡법을 포함해서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남은 21대 국회 기간 동안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총선 압승 후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 22대 국회 미리 보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한 달여 정도인데요. 지금 21대 국회는 5월 29일에 끝나고 22대가 5월 3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좋은 말로는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서로 간의 협치는 여전히 좀 실종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워낙 또 크게 승리를 했고 또 이제 조국혁신당이 12석이라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의 선명성이라는 것도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가 18개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18개 상임위에 상임위원장을 모두 하겠다라는 형태의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이제 국회법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관행적으로 서로 간의 의석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서로 상임위를 배분을 하고 또 이제 첫 번째 그 1당에서는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이런 형태의 관행들이 있었는데 지난 21대 그 국회가 시작을 할 때도 워낙 거대 야당으로서 180석, 그때는 여당이었죠.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가져간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서 다시 여야 간의 협치를 해서 그 전에 관행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번에 22대에서도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오겠다. 특히 법사위와 운영위원회까지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앞으로 22대 국회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영수회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는 서로 그 당 간에 특히 원내대표 간에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민주당의 질주에 여당 측에선 거야의 입법 폭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하면 폭주, 독주 이런 표현이 어울릴 텐데요. 절차대로 한 거고요.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이 쌀 농사와 관련해서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쌀 소비량이 줄고 이게 시장에 나왔을 때도 소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매수해야 되고 그것의 조건을 뭐 과거에 한번 거부권 행사하셨던 법안에서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도록 변경을 한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조차 하지 않고 논의에 불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날 입법 폭주라고 하지만 민생 법안들입니다. 농수산물 그 물가 관리와 관한 법률 등등이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와 관련해서도 저는 전체를 다 가져오겠다는 건 민주당의 협상 전략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는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